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챕터 공직의 분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계급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먼저. 그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일반적인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을 계급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에 맞는 직무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분류제랑 차이는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꾸로라 그랬죠. 거꾸로 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여기다 앉히지? 이런 고민 접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계급제는 거꾸로입니다. 사람을 일단 뽑아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는 무슨 일을 줘야 되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다. 계급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런 거죠. 특정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이제 사람이 넘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그 조직에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또 넘칠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직위분류제는 그런 게 없어요. 직위분류제는 애시당초부터 일을 해야 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몇 사람 필요하냐? 그 사람 누구로 채울까? 해서 사람을 바깥에서 땡겨오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이제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계급제는 농업사회 전통을 지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요. 요거 이제 밑줄 하나 그을까요? 계급제 중심의 공직 분류형인데요. 직위분류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위분류제 요소가 일부 가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를 하기 때문에 직위, 그 다음에 직급, 직렬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무슨 직렬을 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죠. 본인도 이제 과목을 선정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직렬을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렬이라는 걸 나누는 걸 직위분류의 요소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직위분류의 요소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직급 같은 걸 나누잖아요. 직급, 직무 등급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있는 게 맨 처음에 9급으로 붙으면 서기보로 가는 거예요. 서기보.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이 이제 주사보, 그리고 이제 6급이 주사, 5급이 사무관, 4급이 서기관, 3급이 부의사관, 2급이 이사관, 그리고 1급이 관리관.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1급, 2급, 3급을 터서 관리를 해요. 이렇게 터서 관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들을 아주 그렇게 그 위에 1, 2, 3급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철저히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누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입니다. 직위분류제적인 요소. 계급제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9급, 8급 뭐 이렇게 쭉 해서 1급까지 쭉 나눠놨잖아요. 계급을. 그죠? 그렇게 나눠놓고 때 되면은 승진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짜놓은 거고 그걸 갖다가 자기 하는 일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일에 비추어서 구분할 때는 그걸 별도로 직무 등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걸 직렬별 등급을 나눌 때는 직급이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아직 잘 이해 안 가도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우리 직위분류제 또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우리나라 직위분류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중심이긴 하다. 그런데 직위분류제 요소가 이 안에 가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인적 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융통성이 높다고만 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수직적 융통성은 좀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자, 봐보세요. 이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계급이. 좀 계급제 보고 있는 거죠. 계급제다 그랬을 때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급이 철저히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9급에서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7급 자리에다 앉혀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직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못 받아들여요. 이 계급에 대한 구분은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소령으로 일하던 사람을 다음날 발령 내가지고 야, 너 파벽발탁, 너 저기 뭐야,
너무 작전 수행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너 저기 별 시켜줄게. 그럼 별을 갑자기 달아줘. 이러면요 조직이 붕괴됩니다. 여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승진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막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게 문법이야. 원래 오래 다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건너뛰어가지고 막 기수도 건너뛰고 막 다 건너뛰어서 갑자기 점프해서 뭔가 위로 와서 꽂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거를 조직의 파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당사자들이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게 이 구분이 아주 철저해.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융통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올라간 사람을 내리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올라간 사람을 야 너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밑으로 가 이렇게 이제 발령도 못해. 이게 이제 수직적인 융통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수평적 융통성,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Z자형으로 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융통성이 좀 낮다 그랬어요. 위아래로는 융통성이 좀 이제 낮다.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옆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리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평적인 융통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융통성은 매우 큰 거예요. 이거는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수직적 융통성이었겠죠? 이거는 작아. 그래서 단계가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이제 점프 뛰어서 올라가는 건 또 허용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는 수평적 융통성은 매우 크다. 왜냐면 어차피 순환보직 하잖아요. 어차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같은 계급 안에서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야 여기 이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쪽 하나의 부서 A 부서를 없애고 싶을 때 아니, 없애는 게 수월해요. 만약 이 부서가 없어졌을 때 나도 같이 날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항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부서를 하나 없애더라도 야 옆에 부서 가서 일해. 그렇게 하면 아쉽지만은 그냥 가게 되는 거지 뭐. 가는 게 뭐 나한테 불이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이 차이 좀 알겠나요? 수평적 융통성이 크다. 이거를 구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됐죠?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고급 공무원의 수가 적고 높은 학력이 요구되어 고급 공무원의 엘리트 현상이 나타난다. 그건 뭐 맞습니다.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라미드 형태 이런 조직 아닙니까? 피라미드 형태 조직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여기 자리가 적어요. 자리가 적고 여기 고위 관료들이 굉장한 이제 사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엘리트 계층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고급 공무원 엘리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되게 폐쇄적으로 고르려고 그런다. 이제요.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식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공직사회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텐데, 시험을요, 왜 급수를 나눠서 시험을 봅니까? 이건 웃기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 더 많은 과목의 시험을 더 어렵게 좁은 관문을 뚫고 들어갔다. 그건 인정해. 그런데 있잖아요. 뭐 달라고 여기다 5급, 7급 시험을 또 만들어 놓냐고. 이럴 필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초기에는 이거를 이제 자리를 배치를 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키워서 여기까지 채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랬다 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밑에서 다 뽑아가지고 여기서 승진시키는 거죠.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말이야. 5급 시험 같은 걸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시험을 붙고 붙은 다음에는 7급도 한번 보고 7급도 붙으면 그 다음에도 나 도전해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되게 질러가게 돼. 그죠? 여기서 승진해가지고 5급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십 년 걸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대번 질러가는 루트가 되는 거죠. 이런 루트를 왜 만들어놨냐 이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에?
여기서 누군가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분해서 뽑았다 치자고요. 지금은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이 조직에서 이렇게 갈고 닦고 한 사람들이 쭉 승진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그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지.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도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 실무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열어놓겠다. 점점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럼 이 위에 있는 시험들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 위에 급수의 시험들을. 왜 안 없애냐? 여기에 위에 있는 애들은 5급 시험 봐서 올라온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기수 따지고 뭐 서류배 따지고 이러면서 기득권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시험을 못 없애게 하는 거죠. 못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런 힘이 분명히 작용해요. 그런 힘이. 그게 개혁 대상이야 지금은 이제. 개혁 대상이고 그거를 줄여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내 잘 스며들어서 이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것이 장점이 되고 전문성도 생겨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실무 공무원으로 뽑아갖고 여기서부터 승진시키더라도 상층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또 이제 엘리트화 되는 경향은 거기서도 없진 않죠. 예, 무조건 저기는 이제 엘리트층이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적은 숫자가 조직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조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급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특권층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엘리트화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계급 간의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승진이 어렵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엘리트화되고 자기네 기득권화가 되면 진입장벽을 자꾸 세워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승진의 기회들이 좀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줄 많이 서 있잖아. 지금 줄 많이 서 있으니까 건너뛰어서 올라가는 것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랑 동시기에 뽑힌 사람이 아주 많으면 좀 불리해진다. 특히 내 바로 위에 기수가 많아. 바글바글해. 그 승진하는데 어려워져 버려요. 이 똥차 앞에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뭔가 좀 비켜줘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이제 경향 같은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승진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이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고 폐쇄형의 인사관리 방식을 한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장점을 보니까 일반적 교양과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합니다. 수평적 인사 배치를 하고 신축적 융통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일반 행정가를 양성한다. 밑에서부터 갈고 닦은 유능한 일반 행정가가 양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 종합적 능력 발전 및 직업 공무원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전달과 협조, 조정, 신분 보장의 강화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사기 양해안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많이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그래,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단점을 보게 되면은 행정의 전문화와 전문행정가의 양성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I자형으로 올라가면 그 하나의 영역에서 계속 고일만 하면서 거기 전문성을 쌓고 올라가는 건데 커리어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커리어 관리가 좀 안 되지. 너무 잡다기 이랬다 저 이랬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의 전문성이 매우 높지는 않고 되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스르륵 하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행정가가 양성되는 것이 좀 이제 불리하고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인사관리의 객관적 합리화 그리고 객관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나씩 볼까요?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 그러니까 내가 잠깐 스치고 가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 내가 어떤 민원이 생겼어. 그래서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이렇게 해결했어.
그리고 이제 무슨 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찾아가서 본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한 1년 반쯤 있다가 또 문제가 돼갖고 그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없어, 그 사람이. 아니, 여기 담당하시는 분 어디 가셨나요? 아니, 딴 데로 가셨대. 그럼 여기 누가 계시나요? 새로운 사람이 와 있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나보다도 잘 몰라. 아직 업무가 손에 안 익어가지고 잘 몰라. 그 옛날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나는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막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결정을 내준 사람이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이거를, 그죠? 끝까지 무슨 뭐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담당자는 후딱 딴 데로 가버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아, 옛날에 벌어진 일은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져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자꾸 순환보직 시켜버리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그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인사관리의 객관적 합리화 및 객관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할 때 진짜 실력, 진짜 실력과 이 사람의 업적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짬밥이 짬밥순 이런 것도 많이 작동하지 않겠어요? 짬밥순?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았대요. 예, 승진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점수 평점 몰아주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승진시켜 주려고. 그래서 그 밑에 후배가 낸 아이디어지만 이 사람이 다 한 거야. 다 같이 도와줘서 이 사람 승진시켜. 그래야지 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밀어내야 그 다음 사람들 한 단계씩 숨통이 트여. 또 이렇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갖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협업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내는 문화도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자, 이제 그런 게 근데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관리의 객관적 기준이 성립이 잘 안 돼. 이건 원래 인사관리의 객관적 기준이 되려면 무조건 100%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위계서열 중심이기도 한 거잖아요. 지금 위계서열, 기수 따지고 선배 후배 따지고 급수 계급 따지고 이런 것들 따지면서 앞에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야 자기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제 객관적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인력의 수급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고, 강한 서열, 이거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이 곤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그런 게 좀 있고, 강한 서열 의식이 있고요. 상하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서열 의식과 상하 간의 의사소통의 장애, 그리고 공무원의 특권 집단화 및 무사 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의 특권 집단화 및 무사 안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사 안일은 뭐예요? 어차피 여기 내가 정년 다 보장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나이스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자꾸 막 터트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고 새로운 방식을 접목해 봐야 되고 그러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래 결과가 나왔는데 안 좋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걸 하기 싫어해.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무사안일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냐. 에이 그럴 리가. 그러면 월급을 못 받을 텐데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고 무사안일주의가 뭐냐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 업무들을 합니다. 의무행위는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의무행위는 해. 근데 뭘 안 해요? 의무행위는 하지만은 뭐를 안 하냐면은 재량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재량행위. 내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이런 거를 시도하지 않아.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직위분류제로 갑니다.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우리나라의 이제 직위분류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런 직위분류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위분류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하는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요. 직렬이라고 불러요. 직렬. 자, 직렬 한번 볼게요. 직렬은 자, 이거는요. 일단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하다까지만 끊었어야 되는데 쭉 얘기했어? 잘못했어요. 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직렬이다 그랬을 때는 일의 유사성이에요. 업무의 유사성으로 자른 거야 이게. 업무의 유사성으로 자른 겁니다. 업무의 유사성. 하는 일의 종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9급 공무원에서부터 1급 공무원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의 난이도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책임성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난이도도 다르고 책임성도 달라도 돼. 그냥 하는 일의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면 그게 갖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퉁 쳐서 직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렬.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무원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공무원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직렬로 나눈 거라니까요. 직렬로. 나는 출입국 관리직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분야에 공무원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나 교정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교정직렬은 어떤 거예요? 교정직렬. 요즘에 또 이 조두순 때문에 형이라 할 뻔했나. 아씨. 참 실수할 뻔했어. 형이 아니고 이런 나쁜 인간 때문에 이 조두순 때문에 지금 조두순이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사고 치지 않고 원래 살던 안산에서 계속 살겠다. 안산이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참 모르겠어. 이 교정직 공무원들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화를 잘 시켜놨으면 사고 안 찍었지 뭐. 똑바로 살겠지. 그럼 기대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뭐 제거해버려?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법과 체계, 제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전과를 저지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너는 나와도 또 그럴 거야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재범을 부추기는 경향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인간들을 내가 한번 교정을 시키고 교화를 시켜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교정직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게 일반 행정직렬. 그죠? 행정직군에서 그냥 일반 행정. 그냥 뭐 다 사무직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네. 뭔가 어디에 배치돼도 뭐 이상 없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근데 특별하게 특정한 업무를 이게 따로 떼어서 봐야 되는 분야들은 다 별도의 직렬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그게 직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더 세밀하게 나누면 하는 일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해요. 직류. 동일한 직렬 안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사한데 거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하는 일의 종류가. 그렇게 나눈 건 직류가 되고, 그 다음에요. 반대로 있잖아요. 하는 일의 종류를 좀 진짜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야, 여기 이과스러워? 문과스러워? 하는 일의 종류가 이과스럽니? 문과스러워? 이과스러워? 기술직군. 여기 직군. 넓게 보면 직군이거든요. 기술직군. 그러면 뭐예요? 기술직군이면? 기술직군이면은 이과스럽게 공학적인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되게 크게. 그리고 이제 행정직군. 그러면은 이거 문과 애들, 사무직 문과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나누면 직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일의 종류의 유사성을 가지고 엔간히 나누면 직렬.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직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구경해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저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눈 거예요? 직군, 직렬, 직류. 이거는 지금 수직적으로 나눈 겁니다. 수직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직적인
분류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한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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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댕이 이렇게 나눴다고. 그게 수직적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옆으로 나누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봐봐요.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 업무에 말입니다. 업무에 여기는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평적 분류를 한 거죠. 수평적으로 옆으로 쪼갰잖아요. 다만 옆으로 쪼갠 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은 되죠. 그런데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쪼개면 그건 수평적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수평적으로 나눈 건데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 그랬을 때 요거를 직무 등급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런데 이 안에서 말이에요.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동일한 직렬 안에서 동일한 직무 등급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업무의 유사성도 있고 그죠? 색깔 구분돼요? 연두색하고 노란색 너무 비슷하네. 업무의 유사성도 있고 여기에다가 업무의 난이도도 동일하고 난이도와 책임도까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된 것을 요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직급이라 그래요. 직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업무의 책임도나 곤란도는 서로 다르다. 이러면 직렬. 이렇게 하면 돼요. 직렬보다 세부적으로 나눴다. 직류. 그 다음에 직렬보다 넓게 나눴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으면 직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종류는 다른데 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 직무 등급. 업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와 난이도도 유사하다. 그럼 직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 직렬 내에 같은 직무 등급이면 그것을 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알겠죠? 여기가 이제 직급이 되는 거예요. 직급.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가보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일, 한 사람의 일 이렇게도 쪼갤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쪼개면은 그거를 바로 직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를 쪼개놓은 거 그거를 갖다가 직위라고 한다. 직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보면 자 직자를 놓고요. 한번 해볼까요? 위, 급, 유, 희열, 군 이렇게 되죠? 위급, 유희열, 군 이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자 직자를 놓고 직위 가장 작은 단위죠. 작은 단위 직위, 그 위에 직급, 그 다음에 직무 등급도 이제 포함하고 직류, 직렬, 직군 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위로 갈수록 그죠? 위급, 유혈군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눴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직무 등급과 직급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수평적 분류예요. 수평적 분류. 그래갖고 얘랑 얘는 좀 이제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를 나눌 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직위 분류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가나 이걸 한번 좀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과정, 직위 분류의 이제 과정입니다. 직위 분류를 해야 될 때 직위 분류의 이제 과정을 보는데 직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위 분류에
담당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담당자. 그리고 분류 대상. 분류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담당자와 분류 대상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분류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분류 대상을 선정한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는요 직무조사라는 걸 해요. 직무하는 일에 대한 그 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직무조사를 해요. 직무조사를 한 다음에 직무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직무분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무분석이 끝났으면 직무평가를 해요. 그리고요 이거의 결과를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급을 해요. 정급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환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과정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있죠. 직무 조사를 한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직군, 직렬, 직류. 이걸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요. 직무평가를 했잖아요. 직무평가를 통해서 뭘 나누는 거냐면 여기에서 직무 등급과 직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에서 직무 분석이다. 직무 분석을 했다 그러면 이걸 수직적으로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직무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눈 것 속에서 하는 일의 책임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급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요런 거 다 이제 하고 명세서까지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직위를 쪼갠 거예요. 직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쪼개 놓으면 그걸 정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인데 빼내볼까요? 직무평가를 할 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무평가할 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직무평가할 때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요.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비계량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데 계량적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점수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요소별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걸 갖다가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이게 가장 많이 써 가장 심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객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 직무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는 일이 널널한데 급수가 높게 책정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보수의 형평성은 아예 아작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의 난이도, 책임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나눠야 돼요. 계량적인 방법을 쓰면 좀 객관화가 되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수법이다. 심플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완해 가지고 나온 게 요소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단순 점수 합산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요소에 따른 이제 중요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세요. 요거는 중요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비계량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서열법하고 분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서열법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그 서열, 수직적 서열 관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서열. 예, 요거는 모든 이 직무를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직적으로 서열화를 하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난이도가 높네. 얘보다는 또 쟤가 난이도가 더 높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쭉 줄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되게 주관적이죠.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되게 주관적인 거. 그렇잖아요. 블랙핑크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매력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각자 다른 답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답을 할 수 있겠죠. 다 좋아요. 아예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중에 누가 더 매력이 넘치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평가할 때에도 그럴 때도 어쩔 수 있어요? 누가 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단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도 과학 과목이 있었잖아요. 과학 과목이 있는데 과학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지. 과학이 뭐가 쉬워요? 그랬는데 지구과학이 제일 쉽대. 지구과학.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구과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 너무 지옥이었어. 지구과학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쉽대요. 그 중에 4개 중에. 그래 생물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은 그래도 외우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막 그 이과적인 이해를 해야 되잖아. 물리가 제일 어렵다는 건 지금도 뭐 그건 이과생들도 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문과생들은 생물을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에 화학 아니에요? 화학을 그나마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 시절은 많이 여러분들보다 위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많이 위는 아닙니다. 외우는 거예요. 웃으면 안 돼, 이 순간은. 근데 그때는 진짜 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내신할 때 다 가르쳐서 다 막. 제가 과학 2도 하고 그랬다니까. 무슨 2를 했더라? 물리 2를 했나? 진짜 생지옥. 그 시간만큼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우를 봤을 때 봐봐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문과적 특성 있는 사람들한테 물화생지 중에서 뭐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러면 생물이 제일 낫지 않나?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물화생지 뭐가 나요?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구과학이 제일 쉽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각자가. 주관적인 거. 사회 과목이 있어, 사회 과목. 사회 과목에도 그 안에 정치화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요, 사회문화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의 10중8구 그러면요, 그 중에 사회문화 제일 어렵대. 너 이까지? 네. 거의 이런 식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딱 안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리까리하고 애매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문과 출신자들은 경제 때문에 말아먹거든요. 사회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서열을 매길 때 되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엔 이건 별것도 아니고 이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잘 안 쓴다. 딴 사람들이 불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러고 불만할 수 있으니까 많이 쓰지는 않는다. 분류법은요, 등급 기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여기 이제 등급별로 이제 분류를 등급을 나눠놓고 등급 구분하고 이제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요. 그래서 등급 기준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집어넣는 거. 이 정도면 한 4등급. 이 정도면 3등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 사과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사과를 다 땄잖아요. 딴 걸 갖다가 요즘은 기계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걸 옛날식 표현을 하면 다마, 일본식 표현인가 그냥? 다마가 큰 거 작은 거 이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상급, 중급, 하급 나누잖아요. 나눌 때 거기 사람이 붙어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붙어서 야 요거는 상급, 요거는 중급. 자기가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보고만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것도 사람 안 쓰고 기계다 넣으면 기계가 탁 인식해가지고 착착착 구분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일종의 분류법 같은 건 거죠. 분류법 같은 거. 그죠?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니까 어디 바다에 나가고 문어 잡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부들이. 문어를 잡아 그 PD가 물어봐. 이 정도면 얼마예요? 그러면 보고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무게가 한 뭐 맞춰 또 그걸. 무게가 한 13kg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20만 원쯤 되죠.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다 딱 내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류예요. 이게 분류. 등급을 나눠놓고 몇 킬로부터 몇 킬로 정도까지는 얼마. 또 그거보다 짜잘한 거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는 얼마. 그거보다 아주 작은 애들은 뭐 얼마. 나눠놓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직무평가할 때 직무 등급을 이렇게 나눌 때 그죠? 네, 그럴 때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어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이건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위분류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직위분류인데 이 제도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이제 산업사회의 특성이 좀 강해요. 산업사회적 특성이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국가 이런 데가 많아서 거기 전개 한번 봐보세요. 전개를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들이잖아요. 필리핀은 왜 들어가 있냐?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제도를 그냥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고 아무튼 이런 데가 이제 직위분류제 전통을 가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거기 보니까는 뭐 이제 연방정부의 직위분류제가 도입된 게 192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펜들턴법이 1883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직위분류제 우리는 그냥 구분할 때 다이렉트로 직위분류제 간 것처럼 했지만은 대번 간 게 아니라 직위분류제 간 것은 한 30년 걸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직위분류제까지 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특징은요. 특정 직무의 수행 능력 중시. 우리가 아까 그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능력을 중심에 두는 말입니다. 네, 그러한 실적주의라고 하는 말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묶어서 실적주의다 전부 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직위분류제만 떼어내서 또 실적주의라 하고 계급제는 너는 그냥 직업공무원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단점 봤지만은 계급제는 이것도 원래는 실적에 기반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순환보직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막 선후배 관계도 엄청 따지고 그 다음에 짬밥 따지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 후배가 더 똑똑하면 후배를 키워주고 후배가 역전해서 막 더 먼저 승진하고 이런 게 없어 거긴. 계급제는 이제 거기서 좀 답답함이 또 오죠. 근데 직위분류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냥 이 자리, 이 직위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갖다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수직적인 구분 이런 것들 다 넘어섭니다. 완전 넘어설 수는 없죠. 조직이니까. 그래도 많이 완화를 시키죠. 많이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말이에요. 직위분류. 여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제한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왜 봐? 일 시켜보고 일 잘하면 그냥 하게 하면 돼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해왔던 걸어왔던 말이야. 포트폴리오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스펙. 그래서 이거는 학력 무관, 연령 무관 그런 거 없어. 미국 사회가 좀 연령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 많이 자유롭잖아요.
연령, 위아래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를 나이로 따지진 않잖아요, 잘. 예. 우리는 엄청 따졌었는데. 요즘엔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접촉성을 하면은 내리면서 야,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호구조사부터 하고 들어가거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확연히 나보다 어려 보여. 그럼 막 일단 말부터 놓고 보고. 그럼 이상하게 서열이 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막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이 내세우면은 오히려 더 망신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을 못했다고 참아. 지금 여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말하고 싶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거의 폐륜이 되는 거예요, 폐륜. 우리의 어떤 그 이게 뭐야, 사회 질서상. 그죠? 우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도덕 시간에 공부해봤던 거 기억나세요? 나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나의 부모처럼 대해야 내 부모도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막 경로 효친 사상을 막 강조하고 나이를 막 내세우고 그게 조직 문화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희석되어져 가고 있고 미국은 그런 거에서 좀 이 경계가 많이 없죠. 많이 없어. 나이에 따른 뭐 이런 거 잘 안 나나. 그러니까 연령도 상관없어요. 연령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인사행정 시스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임용제도죠. 예, 실력 있으면 바깥에서 잘 땡겨옵니다. 근데 그것도 객관적이진 않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남자들은 내 아내보다 밖에 있는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죠. 몰지각한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죠? 그건 무슨 심리냐? 내 아내는 이미 내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내 옆에 있잖아, 일단.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여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자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모든 생활 관계를 다 목격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연예인들은 왜 우리가 멋있게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우리는 관찰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 나겠지, 인간인데. 확인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변에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자꾸 바깥에 있는 것들을 탐하게 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 조직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부에 분명히 열심히 하고 뭔가 우리 조직에 보배 같은 존재들이 있어도 퉁 쳐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야, 우리 조직에 쓸만한 애가 하나도 없다. 그래, 아무개는 좀 괜찮은데 야, 안 되겠어. 이번에는 외부에서 찾아와 보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땡겨 들어오려고 그래. 그 이상한 심리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러잖아요. 외부에서 땡겨 들어오면 다 좋기만 할 것 같죠. 전문성 진짜 있을까? 자,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외부 임용의 평가자로 들어갔던 대학원 그 은사님 얘기예요. 그 은사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걸 들어가 봤대. 들어가 봤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쫑긋 세고 들어봤죠.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이 뒤에 보수도 우리가 공부합니다. 보수 보는데 공무원 보수는요, 오히려 하위직일 때는 민간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보다 더 낮기도 하고 막 그래. 맨 처음 초봉은 좀 낮은데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상층부로 가면 거기 문제예요. 상층부로 가면. 우리나라 장관이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관 많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청년 시기에 내 친구들하고 받는 월급하고 장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장관 정도면 어디 뭐 삼성전자 뭐 사장쯤 되면 돼요? 그럼 될까? 그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 괜찮아요, 이거? 근데 실사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정보통신부 장관이 했던 분이 현직 삼성전자 사장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상고 초려해가지고 데리고 왔대. 그렇게는 알려져 있어, 이야기는. 아무튼 또 이게 음모론자들은 삼성이 힘써가지고 삼성 출신을 정부에다 박아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튼 그때 이제 알려진 얘기로는 대통령이 몇 번 전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쪽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IT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일 좀 같이 하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자기한테 제안을 했대. 이분 얘기로는. 이분이 흔쾌히 넘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알아요? 이분이 조금만 더 일을 더 하면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근속이 쌓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스톡옵션이 주어지는데 스톡옵션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주식을 주는데 어떻게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옛날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지금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야. 이걸 스톡옵션이라 하는데 이런 권한이 곧 부여될 예정에 있었던 분인데 그거를 팔면 한 100억쯤? 근데 80억? 뭐 얼마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정도면 저한테는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100억이다. 100억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이분이 장관으로 갔다고 그 미담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물론 음모론자들은 야 삼성이 줬겠지. 그 장관 자리를 자기네 사람으로 갖다 박아놨는데 야 줄 테니까 가. 이랬겠지라고 음모론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미담 사례가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아침 방송에 일요일 날 아침 SBS로 기억나는데 그 아나운서 이름도 기억나 지금 여성 앵커인데 이분이 그분하고 대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1시간 동안 그 현직 장관일 때 옛날 얘기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연히 그날 아침에 여기 보게 됐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은 좀 실례되지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런데 삼성전자 사장할 때랑 지금 월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딴 건 모르겠고 그게 궁금해서 그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약간 난감한 표정 짓다가 그러다 이제 자기 미담이잖아 이건.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줄 알았더니 하더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장관 연봉이 삼성전자 사장할 때 한 보름치 급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사장이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 받는 데 있는 거잖아요. 특출나게 많이 받는 데 있는 거긴 한데 장관은 조금 받나 여기가? 여기도 그 당시로 해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어떤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말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월급이 많은 거 편이긴 하지만은 근데 하는 일의 그 레벨에서 보면 월급을 민간 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조금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민간 전문가를 땡겨오고 싶어. 오픈해놨다? 근데 이 교수님 얘기가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이 다 민간 기업에서 밀린 사람들이 온대. 민간 기업에 잘 다니는 사람은 지금 민간 기업에 간부하면서 잘 다니는 사람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직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자기가 공직으로 왔을 때는 생소한 데이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급여를 뭐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를 특별하게 올 계기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무슨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장관 한번 합시다. 이런 정도면 또 모르겠다.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 또. 그러기도 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그냥 고위직 아까 말했던 뭐 국장급, 뭐 과장급 이런 자리를 모집해봐야 그다지 그렇게 전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해서 민간에서 막 날고 기던 사람이 갑자기 난 지금부터 공직에 나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응모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뽑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터에 다른 또 정부 조직에서도 그 일을 해달라고 해서 또 갔더니 들어온 사람이 많이 본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외부 임용할 때 떨어뜨린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시험 보는 거야.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이제 다니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생각만큼은 그게 전문가들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별로 안 그렇다. 만약에 이게 미국처럼 애시당초부터 자기 개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난 공직에도 갔다가 민간에도 갔다가 또 일하다가 공직에 자리 나면 또 거기도 갔다가 이러면은 문화적으로 이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된대.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위불유지하면 무조건 이제 좋기만 할 것 같지만은 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개방형을 채택하면 이렇게 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상실감이 되게 커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건만 나를 배제하고 말이야. 이렇게 돼서 사기가 또 떨어지고 이런 면도 있긴 하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지. 분명한 건 이건 있죠. 긴장감은 더 올라가겠죠. 긴장감은. 내가 내부에서 승진을 노리는데 내가 진짜 특출나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노력할 계기는 되잖아요. 그런 계기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상하이직 간의 낮은 대리부식과 위화감, 이거는 뭐 위아래 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계급제에 비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고, 그 구성 요소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성 요소 말씀드렸고, 수립 절차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무평가 방법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이 다시 나왔는데 325페이지에 여기 이제 직위분리의 장점은 무엇보다 보수 체계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단점 중에 제일 큰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 계급제는요, 수직적 인사 이동의 신축성은 별로 없지만 수평적 인사 이동의 신축성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평적 인사 이동의 신축성이 없어요. 아까도 그림 그려드릴 때 제가 어떻게 그려드렸어요? 옆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다 그래서 I자로 이렇게 승진하니까 옆에 애들이 뭐 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인사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점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옆에랑 소통이 안 되고 경직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봐두세요. 그 아래 직위분리자 계급제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요거 정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보수 체계를 봤을 때, 이것도 아까 설명은 잠깐 했는데,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을 줘요. 직무급. 보수 갔을 때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제는요, 오래된 사람 많이 줍니다. 오래 버틴 사람. 호봉. 호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봉. 호봉.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남자분들은 호봉이 인정되죠? 공무원 되면. 군대 갔다 오고 한 2년? 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럴 거예요. 공무원 붙으면. 돈을 내야지 너 호봉 인정해준다. 그럴 거예요. 돈 내라고 할걸? 돈을 왜 내는 거냐면요, 그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호봉 거기에 맞춰갖고 내놔야 되잖아. 공무원 연금에 편입되려면 그거 내야지, 이제. 아직은 편입 안 시켜주지만 10년 이상 돼야 되지만은 일단 가입 조건이에요. 너 호봉 인정받으려면 그만큼은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조금 내야 돼, 오히려. 호봉을 인정받으려면. 근데 그거는 뭐 꽁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냈어야 되는 거. 그 정도 호봉이 되려면 냈어야 될 돈. 그거를 한꺼번에 받죠. 그래 호봉을 인정해줘요. 이런 정도의 군필자에 대한 우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논란이 안 됩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 정도 인정해야지. 뭐 다 인정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그 호봉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호봉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직위분류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과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무급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326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행정직군에서 직렬이 교정직렬, 보호직렬, 검찰 사무직렬, 마약 수사, 출입국 관리, 철도, 공안, 행정직렬, 세무직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행정직군 안에 또 행정직렬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직류를 보니까 또 일반 행정직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행정직렬 안에서도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노동, 문화, 홍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구급 공무원, 계급으로 나누면 9급인데, 그걸 또 직급으로도 나눠죠. 직위분류 방식으로. 그래서 9급을 직급으로 부를 때는, 직무 등급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9급이라고 안 하고. 서기보. 9급이다 그랬을 땐 계급제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서기보 이랬을 때는 직위분류제에 따라 가지고 직무 등급으로 나눈 거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무슨 뭐 행정서기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럼 앞에 행정이라는 게 붙은 걸 보니까 하는 일의 종류도 제한한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직무 등급이 아니라 직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왔어요 이거? 아 이거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자 봐봐요. 9급에 그럼 이걸 봅시다. 검찰 서기보 볼래요? 검찰 서기보? 그죠? 9급은 계급으로 나눈 거예요. 계급제 우리나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직위분류제도 하고 있다며. 직위분류제로 봤을 때 9급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보라고 해요. 이걸 직무 등급으로 나눈 거죠. 직무 등급. 서기보. 여기가 다 서기보야. 9급으로 따지면. 서기보. 그 중에서도 같은 직렬 내에 서기보면은 앞에 무슨 땡땡 서기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직무 등급이 아니라 직급이 된 거지. 직급. 하는 일의 종류도 유사한 걸로 쪼갠 거니까. 그래갖고 검찰 사무직렬에서의 이제 9급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직무 등급은 이제 서기보고 그다음에 직급은 검찰 서기보 이렇게 이제 명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고 여러분 그 6급 이하는 실무 공무원이에요. 6급 이하는. 그래서 간부급이 되려면 5급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는요.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5급으로 갈 때 사무관으로 올라갈 때는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원칙입니다. 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걸로 테스트 바꿔서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을 바꿔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6급 이하가 주도하는 행정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주사행정이라고도 불러요. 주사가 주도하는 행정. 지방직으로 가면 근데 6급이면은 굉장히 꽤 괜찮은 자리예요. 6급이면 5급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지방에서는 5급 올라가면 그 동장입니다. 동장. 동장이 5급이에요. 동장. 예, 그러니까 6급, 5급이면 꽤 높은 거예요. 6급, 5급 그러면은 5급. 4급이 국장 하거든요. 5급이면 과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직으로 가면 과장급 되려면 아까 3급 돼야 돼. 3급. 3급 돼야 돼. 예,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등급 자체가 많이 높으니까 국가직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갈까 지방직 갈까 생각할 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말이야. 거기서 월급이 조금 어디가 더 높은가. 그래서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국가직 가면 어디에 배치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직으로 가면은 업무 스케일이 다르죠. 전국적 단위의 이제 정책을 짜는 거니까 업무 스케일이 좀 다르고 대신에 이제 승진해서 뭔가 정책을 내가 직접 주도한다 이건 좀 쉽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저기 막 3급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 그래도 과장 달고 뭘 한번 내 주도로 해보는 거니까 많이 올라가야 되고 지방직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게 짧죠 이게. 그러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단 지방직으로 와서 내가 그냥 동장 정도 괜찮지 않나? 동장. 그리고 뭐 거기서 올라가서 이 부자치단체장이 몇 급인 줄 알아요? 3급 정도 돼요. 3급. 부자치단체장 있잖아요. 부자치단체장. 군수는 4급이면 돼. 4급. 4급 정도면 저 부군수 정도가. 그렇게 되고 시의 시장의 밑에 있는 그 부시장 정도면 한 3급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그죠? 네. 좀 이렇게 내가 정책을 막 만져보고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기회가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거 상대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 예, 그 326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